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결선 투표를 요구하며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죠.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의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해서 내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김포 장릉 근처인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중단 파장, 그리고 허투루 쓰이는 지방교육 예산 문제까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지난 월요일이 연휴여서 화요 경제토론으로 시작합니다. 경제토론 빛내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경기지사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결선 투표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박원석 의원님, 이 파장 뭐 좀 쉽게 수그러들기가 어려울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정도쯤에서 보면. 일단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 흔쾌하게 경선 결과를 수용하고 이른바 이제 원팀 정신에 따라서 승복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면 이제 민주당 경선 결과가 탄력을 좀 받고 이재명 지사도 컨벤션 효과를 일정하게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바로 그 자리에서 사실상 불복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에다가 그 사퇴한 후보들의 그 표를 무효화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경선 중간에 한번 불거졌던 쟁점입니다. 네. 그때는 당에다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를 접수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정치적 문제 제기를 했으나 최고위원회 수용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경선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게 뭐 내일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수용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어 보이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송영길 대표의 뭐 발언이나 또 청와대 쪽의 메시지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도, 그리고 이제 지지층의 반응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승복하기 어려운 그런 차이 때문에 조금만 더 얻었으면 결선 투표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런 이제 지금 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거를 아마 민주당이 수용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조은혁 의원님, 사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정말 좀 아쉬울 텐데 굉장히 아쉽겠죠.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던 설윤 의원, 네. 이재명 기사의 뭐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대로는 원팀으로 갈 수 없다.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었는데 이렇다면 단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장동 사건이라는 게 정말 투표 때까지 계속 갈 것 같고요. 만약 투표 때까지 그 결론이 안 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당선되고 나서도 크게 영향을 갖다 미칠 그런 사건 아닌가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른 의원이 이제 뭐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신 게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참 이 그 3차 경선 결과를 갖다 보면은 정말 민심이 정말 무섭다는 걸 갖다 느끼게 되는 게요. 여태까지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가 거의 뭐 50몇 대 30 정도, 5대 3 내지는 뭐 6대 3 정도로 그 우세했었는데 네. 3차 경선에 이제 그 유동규 씨가 네. 구속되고 나서 보면은 야 이건 정말 그 이재명 지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민심들이 확 돌아간 건지 네.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럴 정도로 지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무슨 뭐 저기 물리화학적 화합이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들이 많은데, 이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낙연 후보도 흔쾌히 어떻게 보면은 원팀이 되기는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3차 선거인단 투표 거의 7대 3에 가깝잖아요. 네. 압도적 다수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겼는데 그 짧은 순간에 민심이 그렇게 변화리라고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텐데 그 결과 자체도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이낙연 후보 측도 예상을 못했던 대승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경선의 흐름이 쭉 있어 왔고 이게 뭐 한두 번 경선한 게 아니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도 계속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당원이나 대의원 투표에서는 여전히 서울에서도 마지막 그 서울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 이상을 얻었습니다만 유독 왜 선거인단에서만 이런 결과가 나왔냐.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예. 근데 뭐 달리 사실은 다른 어떤 의심을 가질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역선택 이것도 얘기를 하는데요. 역선택. 뭐 1, 2천 표 정도 차이에서 역선택이 작용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긍할 수 있는데 이건 거의 그 더블 스코어로 이겼거든요. 근데 거기에 역선택이 작용한다면 글쎄요 국민의힘이 그런 정도의 조직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지금 이제 조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결국에는 대장동 이슈가 상대적으로 당에 대한 그 이 개입 정도, 관여 정도가 약한 일반 시민 중심의 선거인단 위주로 된 3차 이 이른바 슈퍼위크 경선인단의 표심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 측은 이기긴 이겼지만 뭔가 이게 뒤가 좀 찜찜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갖다 보면요. 정말 이제 그 정치인들이 또는 정당이 선거를 갖다 앞두고 그 몸가짐을 갖다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20대 이제 저기 국회의원 이 총선 때 저는 정말 그걸 하루아침에 민심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정말 피부로 그 경험을 갖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갖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 진박 감별사부터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일주일 사이에 완전 저 같은 경우에도 나가서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막 웃으면서 다가왔던 그 시민들의 그 표정이 굉장히 싸늘해지고요. 저보고 먼저 악수하자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짧은 순간 이렇게 바뀐다 이거. 짧은 순간에. 한 2, 3일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뀌는 민심입니다. 정말 민심을 갖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그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워낙 차이가 크게 이낙연 전 대표가 이겼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선 불복이다 이렇게는 또 선언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 이재명 후보가 우리 당의 대선 후보다 공식 결정을 하게 되면 이낙연 대표 측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저항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뭐 결국에는 법원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는 건데요. 법원으로. 결국은 당규 해석에 대한 법원의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낼 수는 있는데, 근데 설사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이게 정당에 그 적용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의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의 권한은 정당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그 정당의 해석이 상위법인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는 그런 당원 당규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정당이 해석한 사항을 법원이 달리 해석하면 그건 오히려 일종의 이제 정당 정치에 대한 침해라는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설사 이걸 법원으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사퇴한 후보의 표를 무효로 한다는 게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 후보가 얻었던 표를 무효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장래에 발생할 그 후보에게 그 후보를 선택하는 표를 무효로 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뭐 양쪽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구상. 그러나 후보가 사퇴하면 장래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얻어왔던 표를 무효로 한다. 즉 분모에서 뺀다라는 게 더 타당한 해석으로 보여요. 근데 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심대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법원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 보면은 정치를 갖다 하다 보면 자꾸 요새 법원으로 많이 갖고 갑니다.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좀 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낙연 후보가 억울하겠지만은 이것을 저희 당은 아니지만은 이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당내에서 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내의 결정이라면 내일 이제 최고위원회의 결정일 텐데 송영길 대표가 정무적으로 결정하겠다. 이미 선관위에서 법률적인 절차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2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경기도지사 바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 국정감사 이후 지사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박 의원님, 이게 어떤 이재명 지사의 어떤 보관일까요? 어떤 전략으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뭐 이재명 지사 스타일이기도 하죠. 지금 이제 대장동 이슈 때문에 국감이 연일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여기서 만약 지사직을 사퇴하면 이게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듯한 주랭랑을 놓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상 그걸 좀 수용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본인이 그 경선 과정에서 이거는 우리 당의 호재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중요한 업적이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래서 오히려 국감에서 이 대장동 이슈와 관련된 공방이나 검증이 내 성과를 알리면서 동시에 여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야당은 또 야당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는 정말 화력 좋은 의원들로 사보임 할 것 같아요. 사보임. 예, 그러니까 센 의원들 센 의원들 전부 하여튼 배치해가지고. 그 행안위 쪽으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집중시켜가지고 집중 포격을 하도록. 집중 포격을 할 것 같고 예. 저는 사실은 뭐 저기 중대한 그 발표를 한다 그러길래 예. 한 시간 전에 예.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내가 그 저기 그러면 이낙연 후보하고 결선 투표하겠다. 나는 그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결선 투표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그 정도의 스타일은 될 줄 알았는데 아직 그까지는 안 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에서 경기도가 공익으로 환수한 게 굉장히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사실 지금이. 그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에 관해서 일종의 이제 프레임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프레임 싸움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약간 프레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론에서의 반응도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있고 이게 또 3차 경선 결과에도 일정하게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걸 확실히 진화하고 확실히 불식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제 불씨가 남아가지고 본선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거를 우려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사직 임기도 남았겠다, 국감도 열리겠다. 나가가지고 화끈하게 할 얘기 다 하겠다. 뭐 이런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전략이 제대로 먹힐지는 모르겠는 게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게 그 자신의 가장 성공한 치적이다. 네, 그렇죠. 상 받아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해왔습니다. 네. 지난 벌써 뭐 저기 한 두 주 이상을 갖다 이제 그걸 갖다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안 먹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뭐 단적인 그 증거가 지난번 3차 이제 예. 선거인단 선거인단 투표에 투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예.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재명 지사가 혼자 온몸으로 막을 수 있을까? 오히려 좀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도 민주당이 여당의 이제 도움과 아주 최종적인 건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이 있을 테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지금 뭐 수사 진행되면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부터 해도 정황 증거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여당이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 여당이 예. 그럼 이미 옛날에 썼던 녹슨 방패 가지고 예. 방패를 갖다 할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방패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정말로 여기에 나는 비리가 없다. 나는 뭐 이게 상 받아야 될 일이다. 그 외에 새롭게 이 지사의 어떤 결백을 갖다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무슨 스모킹건이 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자체가 계속 하여튼 이게 그 굴러갈 문제지 여기서 딱 뭐 이 지사가 어떻게 방어 한번 잘했다 해가지고 딱 스탑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반대로 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과제 앞에 놓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제기됐던 의혹을 재탕하는 것을 넘어서 그야말로 이 사안에 있어서 이 지사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중대하다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스모킹건 같은 거를 과연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갖고 있느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갖고 있느냐 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 눈에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보일 거고 그거는 결코 여당 입장에서 불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게 나오지 않고 똑같은 의혹이 이 고장난 라디오 틀듯이 반복되면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의 염증을 느끼고
또 그에 대해서 약간 좀 실증을 느낄 텐데 그런 염증이나 실증이 방어하는 측 입장에서 결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화력 좋은 의원들로 사보임을 할 줄 모르겠습니다만 목소리가 크거나 화력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뭘 들고 있느냐, 얼마나 날카로우냐, 얼마나 이재명 지사를 궁지로 몰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뭐 별로 그런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뭐 계속 새로운 제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뭐 서른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3명으로부터 대장동에 관련된 뭐 중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네. 그냥 중대한 얘기라고만 했지 그게 뭐다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제보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뭐 공격하는 측이나 방하는 측이나 지금 새로운 증거를 좀 들이밀어야만 민심이 바뀔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치 이슈에서 경제 이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김포 장릉의 아파트, 김포 장릉이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아파트인데 이게 김포 장릉이 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아주 소중한 곳인데 그 주변에 아파트를 세우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 사전 심사를 받침을 안 받았다. 그래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돼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받은 건설 아파트 공사가 계속 진행됐을까? 박원순 의원님 혹시 동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가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게 참 그 여러 군데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2017년도에 문화재보호청이 그 장릉 인근에 500m 반경에서 예. 그 고도 20m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반드시 사전 심사를 받도록 고시를 했는데 예. 건설회사는 그 고시를 따르지 않았고 예. 또 인허가청인 그 인천도시공사나 인천 서구청 같은 서구청. 경우에도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고 그리고 정작 문화재청도 뒤늦게 이 문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이 들어가고 하니까 서둘러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경찰에 고발을 하고 또 보안 계획을 내라. 이래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벌써 20만 명이 그러니까요. 넘어가지고 이제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그 모두가 무심하고 모두가 무책임해서 발생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로 인한 이제 피해는 여기 이제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무주택 기간을 통해서 분양받아 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 살 꿈을 꾸고 있는데 이 청천벼락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제 책임을 가리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이게 완공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피해가 그 책임이 없는 분들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좀 안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감독관청이 인천 서구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청입니다. 인천 서구청이고 땅을 갖다 이제 택지를 갖다 판 것은 인천 도시개발공사인가 뭐 그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이거 감독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리고 건설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삼자가 저는 반드시 제대로 책임을 갖다 져가지고 정말 그 이제 입주한 입주민들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네, 네. 뭐 8개월 공사 완공했는데 8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데 이분들은 정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거리에 이제 나앉게 돼 있는데 이분들 피해는 정말 단 1도 없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게 참 딜레마 같은 게요. 이게 과거에 이제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할 때 조성왕릉을 이게 장릉 하나만 가지고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세트로 했습니다. 40개 왕릉을 갖다 세트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저 유네스코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잘못하면은 장릉 하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40개 왕릉 전체가 유네스코에서 탈락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우려가 있군요. 네. 지금 건설회사들 보니까 세 곳이더라고요. 대방건설, 금성백조주택, 그리고 태광건역 세 곳인데 그래서 문화재청이 계산을 내라. 어떻게 할 건지, 절거할 건지, 층수를 조절할 건지 요청을 했는데
벽면 색깔만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던데 보도를 보면 그런 정도로 문화재청이 받아줄 수 있을 건지. 글쎄 보완 계획을 예.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상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보도로 확인된 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고도를 낮추는 그런 계획은 없다. 근데 그런 정도의 보완 계획이라면은 이게 이제 여론이나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는 예. 분들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저는 결국은 이제 문화재청과 그 관련 인허가청,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들이 모여서 함께 대책을 수기해야 되고 일부 그 철거를 하거나 이미 이제 고도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곳을 일부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 고도를 낮춰서 뭐 네. 그로 인해서도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라도 그걸 뭐 그렇다고 전면 철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예. 앞서도 우리 조 의원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여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네.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피해는 이분들이 고스란히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한테 미치는 피해가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은 이 마른 하늘에 정말 날벼락을 맞는 꼴인데 설령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분양 금액대로 만약 보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아파트 값이 올라서 갈 수도 없어요. 그것도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피해들이 보통 이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간에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입지를 맞춰가지고 지금 어디 살던 데서 분명히 뭐 저기 그 전세를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팔았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이분들과 하여튼 그 저기 편안하게 주거할 수 있는 주거 대책부터 먼저 내놔놓고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은 하여튼 뭐 그 되도록 이런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부동산만큼 우리 최근에 우리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슈가 없는데 더구나 이런 그 이사를 앞두고 정말 날벼락을 맞은 꼴 어떤 해법이 나와야 될지 철거를 해도 문제, 철거를 안 해도 문제. 건설사들 자칫하면 줄도 산에 빠질 모두들 곤혹스러운 입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인허가하고 예. 그 건설을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어떤 무책임과 부주의가 이런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권위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정인데 이걸 또 우리가 방치했다가 자칫 그게 장릉 하나만이 아니라 그게 조선 왕릉이라는 게 통째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하치다면 거거든요. 통째로 취소돼 버리면. 근데 유네스코에서 그 지정이 철회된 선례로 보면 그게 특정 그 중에 하나만 철회되는 게 아니고 이 통째로 철회돼간다. 그런 선례도 있었습니까? 네. 지정이 취소된 선례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게 이제 문화재 전문가들이나 관련 당국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행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유네스코에다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이게 철회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리도 없고 결국에는 이게 애초부터 잘못 깨진 단추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내려놓고 나서 유네스코에서 이 문화재 지정이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정부가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지만 인천 서구청, 문화재청, 건설사 이 세 곳에 정말 허술한 일처리로 입주 예정자들 큰 피해를 지금 입게 생겼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교육재정.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교육재정은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아돈다. 그래서 허투루 쓰인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우리 조전혁 의원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교부금은 강제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국세의 20.79%만큼을 반드시 지방의 교육재정, 그러니까 교육청에 예산을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세가 많이 거치면 많이 거칠수록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약 한 21% 정도가 교육청 예산으로 이제 책정이 되는 게 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5년 전인 2006년만 하더라도 791만 명이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그게
올해 542만 명. 그리고 또 10년 후인 2031년 가면은 403만 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경제가 성장하면서 내국세는 계속 더 거치는데 지금 그 학령 인구는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교육청에서는 돈 잔치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 돈 지금? 아니 그래가지고 뭐 저기 각종 뭐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또 학생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또 학부모한테 가요. 그게 돈이 어디에 쓰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 1조 8천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안 쓰이는 거예요. 5년간을 갖다 전체 따져 보면은 거의 10조 가량이 이게 남아 돌아서 난리난 겁니다. 소중한 국민의 예산을 막 재난지원금처럼 마구 뿌려서 쓰고 또 다 못 써서 그렇습니다. 불용 예산으로 남는다?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지 않겠습니까? 계속 네, 문제 제기를 뭐 했었는데 왜 이렇게 교육재정 교부금의 이제 2월액 불용액 그 이불용액이 좀 크다 이런 지적이 뭐 비단 이번 국감만이 아니라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약간 이제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학령기 학생 수는 줄어들고 또 내국세는 많이 거쳤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 세수가 많이 거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증가폭이 커지고 그에 따라서 불용액도 커졌는데 근데 이제 교육재정 교부금의 구성을 보면 70% 정도가 경직성 경비입니다. 대부분 이제 인건비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30%가 뭐 시설비, 기타 등등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인데 그걸 제대로 저는 집행을 못한 거라고 봅니다.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에 공사를 못 하니까 보통 학기 말에 가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 쓰고 이게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근데 요즘 이제 추세적으로 약간 이 불용액이 줄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다행이라고 보고 그러나 이제 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교육재정 교부금이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학생 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걸 유지했던 이유는 그만큼 교육의 질적 개선 요소들이 질적 개선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놔뒀던 거거든요. 그런 요소들은 저는 여전히 있다고 보고 문제는 이게 이제 교육 자치를 하고 있는 교육감들이 얼마나 이걸 제대로 쓰느냐. 이거 재난지원금 뿌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오해를 낳고 있어요. 내년에 선거 앞두고서 이거 재난지원금으로 쓰냐. 내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감에서 문제 제기를 받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어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쓸 때가 좀 많습니까? 근데 돈을 제대로 못 쓴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태를 갖다 보고 정말 이 교육감 선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대한민국 같이 그 교육자치하고 지방자치가 이렇게 그 이원화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지방자치를 갖다 하는 이유가 그 고장을 갖다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고장을 갖다 살기 좋게 만드냐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치안이고 치안. 그다음이 교육입니다. 치안 교육 다음에 이제 뭐 저기 소수 의견으로 나온 것들이 교통이 좋으니 문화가 좋으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보다 이제 민주주의도 발달을 갖다 했고 지방자치도 일찍 한 선진국 많은 선진국에서 이 그 지역의 치안 책임자나 아니면은 교육 책임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네. 그래서 그래야지 사실은 이게 교육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예산 중에서도 어떤 자치단체장은 내가 정말 이 지역을 갖다 교육으로 한번 그 부흥시켜 보겠다는 사람들은 교육 예산을 갖다 많이 쓰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을 갖다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거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교육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보다는 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쪽으로 선거 절차, 선임 절차 확 바꿔야 된다는 게 우리 그래야지 근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우선 교부율을 이렇게 바꾸는 데 대해서는 왜 진도가 안 나갈까요? 저항 또는 반대하는 쪽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일단 뭐 교부율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일선 교육 현장에서 모든 주체들이 반대할 겁니다. 교육감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고 교사, 학부모, 학생 전부 반대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일정한 그 비율이 여기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내국세는 계속 늘고 그리고 이게 학령기 학생 수는 줄어드는 그럼으로써 이게 교육재정 교부금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교육의 환경 개선이나 질적 개선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좀 그 돈을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하자라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꾸준히 나오는데 여전히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들 보면 OECD 선진국들 보면 대부분 학급당 학생 수가 그 20명 이하예요. 그러면 이제 교사 인력도 좀 수요가 더 필요하고 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개선 비용이 필요한데 이런데 적극적으로 저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쓰일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보고 네. 아까 이제 조준혁 의원님께서 그 교육자치 폐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 선거도 출마하셨었고 과거에 아직도 뜻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 이게 그래요? 이제 네. 지방자치 유형은 여러 유형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선출제도 과거에 유지하자? 관선교육감 시절을 거쳐서 네. 또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일부 자치죠. 예. 일부 자치 시절을 거쳐서 교육자치 시대로 왔는데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자칫 이제 그 교육자치를 폐지하게 되면 네. 이게 우리 헌법의 그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그 원칙하고 충동될 요소도 있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을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 부분은 뭐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 자, 그럼 있으면 제가 토론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리면 짧게 부탁합니다. 네. 이거 저기 그 교육자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 대한민국에서 교육 예산이라는 게 정말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고요. 예. 낭비되는 데가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습니다. 잘 써야 지금 보면요, 보면 독일하고 비교를 할 때도 한국의 1인당 교육 예산이 독일보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대학 교육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예산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했지만 예.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 경제 토론 지금까지 조전혁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